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답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이번 주는 화요일에 한글날이 껴있어서 그런지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이 벌써 목요일인데요. 하지만 구직 활동에 목을 메고 있는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은 한글날에 쉬지도 못하고 정말 하루하루 바쁘게 보내고 계실 텐데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취준생들에게 에너지를 주는 말이 어떤 게 있나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가 1위가 지금 잘하고 있어. 이 말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네. 가장 또 힘이 된다는 말일 텐데 오늘은 또 이렇게 저희가 응원의 메시지를 좀 전하면서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응원의 한마디 좀 네, 부탁드려도 제가 될까요?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인데요. 네. 꽃은 계절을 앞지르지 않고 열매는 조바심을 내지 않는다. 때가 되었을 때 꽃은 있고 침착하게 열매가 맺는다. 결실에는 지름길이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정말 차근차근 준비를 잘 해나가면 언젠가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남규 씨도 한마디 해주시죠. 전 이렇게 멋진 말을 준비 못해갖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 취준생 여러분들이 이런 격려의 말을 많이 들을 텐데 이게 얼마나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말은 굉장히 짧거든요. 묵묵히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서 요즘 뭐 주변 굉장히 신경 쓸 일이 많을 텐데 주변 좀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이 가야 할 길을 좀 묵묵히 가시는 게 가장 빠르게 또 정확하게 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저희의 이 한마디가 조금이나마 힘이 됐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목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취준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취업 타이밍을 찾아 최고의 취업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성공 취업의 맥을 짚어드리는 마감임박 인적성 골든타임. 탈락의 아픔 두 번은 후회는 없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삼성고시라고 불리는 G사트 합격 비법을 알아볼 텐데요. 삼성 출신이시고요. 취업 컨설팅계의 알파고라고 불리시는 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위포트의 홍기창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기찬 쌤을 또 이렇게 바로 옆에서 보는 건 굉장히 오랜만인데 네, 저희가 항상 뭐 CG 이제 영상 같은 거 틀 때 거기서 뭐 파이팅 이런 거 하는 영상으로만 봐갖고 맞아요. 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소서 어제 이제 삼성 서류 발표가 전자 쪽에 있었고요. 그래서 네. 저는 뭐 자소서나 인적성 강의 때문에 그동안 좀 바빠서 찾아뵙지 못했는데 오늘 나와서 제가 인적성 관련된 중요한 부분도 말씀드리고요. 삼성 관련돼서 이제 꾸준히 뭐 면접이라든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많이 참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정말 저희가 강의를 듣는 입장처럼 기찬쌤이 직접 문제를 풀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삼성 G사트 먼저 응시자는 80% 정도인데 많이 응시자의 80% 정도가 탈락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체 이 삼성이 G사트를 보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어 수리, 추리, 시각적 사고 이런 영역으로 출제가 되는데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DS 설비 엔지니어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반도체 공정 설비상에서 어떤 불량들이 터져요. 그럼 그 불량 데이터를 보고 불량의 원인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수리력과 추리력이 필요하고 영업하는 친구들도 경쟁사, 그러니까 뭐 애플의 영업 데이터를 바라보면서 애플의 영업 전략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추론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적성이라는 거 기업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보고서 작성이라든가 개발 프로세스를 따라갈 수 있는 역량으로 좀 체크가 되고 있죠. 네. 기찬 쌤도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삼성맨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도에 입사를 하셨죠? 자, 2004년도에 제가 사트를 봤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사트였죠. 아, G사트가 아니라 사트.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뭐 이런 문제집도 없었고 그다음에 이런 뭐 강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원래 갖고 있는 IQ 테스트가 이루어졌는데 지금의 이제 적성 시장이라는 건 이미 좀 정형화되어 있는 입시 시장처럼 좀 변질됐죠. 어찌 보면. 그러다 보니까 구직자들이 공부하기가 굉장히 버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G사트 난이도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풀고 있는 문제집들이 있죠. 그 문제집보다 훨씬 더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G사트 시험의 난이도가 낮아진 게 근본 시즌으로 치면 한 세 번째 시즌 정도.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물사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커트나 라인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물론 계열사들마다 직군마다 이제 좀 나눠지는 부분들이 있고 이공계들이 이제 커트가 좀 낮아지죠. 그 이유는 채용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풀고 있는 문제집으로 만약에 기준점을 잡았을 때는 시간 제거 풀었을 때 정답률이 한 75% 정도? 그 정도는 목표치로 잡고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인적성 골든타임을 마련한 이유를 좀 말씀해 드리면 뭐 명확하게 출제자, 그러니까
채용하려는 기업의 의도를 알아야 뭐 인적성 검사뿐만 아니라 그 채용 전반에 대한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좀 마련을 해봤고요. 네. 뭐 문제가 쉽다 또는 어렵다 이거에 좀 집착하지 마시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또 이걸 통해서 어떤 식으로 합격 전략을 밟아가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기찬쌤과 함께 합격 처방전을 알아보기 전에 구체적으로 쥐사트가 어떤 식으로 치러지는지부터 알아야 할 텐데요. 이 부분은 남유진 캐스터가 소개해 주시죠. 네, 서류 전형에 통과한 합격자들은 직무 적합성 평가를 거쳐서 이 취준생들의 수능이라고 불리는 G사트를 치르게 됩니다. G사트는 삼성그룹이 시행하는 필기 시험으로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주어진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하고 해결하는 종합적인 능력을 평가하는데요. 이 G사트를 통과하게 되면 면접을 치르고 이 중에서 최종 합격자를 가리게 됩니다. 그럼 화면으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G사트는 총 115분 동안 진행되는데요. 언어 논리, 수리 논리, 추리 논리, 시각적 사고 이렇게 총 4가지 영역에서 110문항을 풀어야 합니다. 오답의 경우에는 감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오답률을 줄여내면서 빠른 시간 안에 풀어내는 게 관건인데요. 그럼 자세하게 4가지 영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언어 논리는 문항이 30문항, 시간이 25분이 주어지고요. 어휘 선택의 적절성, 맥락 이해를 보는데요. 독해 문제의 비중이 높고 어휘 문제도 출제됩니다. 다음은 수리 논리입니다. 문항 수는 20문항, 시간은 30분이고요. 기본 계산 능력과 자료 분석 능력을 평가하는데요. 여기서 자료 분석 문제 출제 비중이 높고요. 또 1차 방정식을 기본으로 한 응용 수리 문제도 출제됩니다. 다음은 추리 논리입니다. 문항 수는 30문항, 시간은 30분이고요. 주어진 조건에서의 논리적 사고 능력을 검증하는 영역입니다. 여기서는 명제 문제 및 논리 퀴즈형 문제, 도식 추리, 도형 추리 문제가 출제됩니다. 마지막으로 시각적 사고는 문항이 30문항에 시간은 30분이 주어지는데요. 공간 지각 능력을 평가하고요. 블록 모양을 맞추는 문제, 펀치 문제, 또 단면을 보고 입체 도형을 찾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네, 이렇게 각 영역별 G사트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각 영역별 고득점 전략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남유진 캐스터가 G사트 영역별로 소개를 좀 해주셨습니다. 총 4가지 영역, 그러니까 언어, 수리, 추리, 시각적 사고에서 115분 만에 110문항을 풀어야 되는데 이게 시간상으로만 보면 거의 기계적으로 좀 풀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좀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찍는 게 나은지 아니면 그냥 안 풀고 아는 문제부터 푸는 게 더 나을까요? 제가 그 인적성 강의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보기가 5개인데 보기 중에 한 2-3개 정도를 날렸다. 그래서 한두 개, 2-3개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마킹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언어 문제를 보다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현재 문제에서 3번의 확률이 높다라고 하면 3번 마킹이 이루어져야겠죠. 근데 중요한 건 시간이 없어서 전혀 접근을 못한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그대로 놔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맞추게 되면 점수를 취득하고요. 가만히 놔두면 빵점이고 만약에 틀리게 되면 마이너스 점수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의사결정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취준생들이 항상 그런 고민을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시험을 많이 봤잖아요. 어차피 찍어봐야 별로 많이 맞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너무 좀 개념치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판단 기준으로 좀 시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응시생이 많으면 시험이 쉽든 어렵든 통과하기가 좀 어렵게 마련인데요. 응시생 숫자나 수준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 해당이 돼야 통과한다고 안정권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지난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재학생들 후기를 보면 그러니까 모품 문제 개수, 그러니까 모품 문제의 개수가 한 2자릿수, 10개가 넘어갔던 친구들은 탈락자들이 빈번했고요. 그다음에 한 자릿수 정도 이제 토탈 모품 문제들의 합이 그 정도 되는 친구들이 합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합격과 불합격 여부는 시험을 보고 개수가 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언어 몇 개 못 풀어서 틀린 거 몇 개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런 가늠자가 잡히는 친구들은 합격을 하고요. 네. 시험 봤는데 뭐 이거 뭐 모르겠다 뭐 이러면 그냥 떨어지게 되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세부 영역별로 살펴보면서 좀 족집게 처방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언어 논리 영역을 살펴볼 텐데 언어 영역의 난이도 그리고 취준생들이 언어는 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지 먼저 알려주시죠. 실제로 언어는 이제 가장 좀 쉽게 생각하는 파트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능에서 접하는 언어 영역하고 비슷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독해나 단어 간의 관계 뭐 이런 걸 물어보죠.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보다도 지문 길이가 지금 좀 짧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근데 문제는 좀 못 보던 단어들이 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단어들보다는 환경용어나 과학용어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독해에 대한 공포감을 좀 낮추는 게 필요합니다. 네. 네. 그 다음은 수리 논리 영역의 난이도도 그러면 언어보다는 조금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수리를 좀 많이 힘들어하죠. 수리가 20문제 나오는데 방정식 문제가 5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그냥 농도 문제가 또 나왔는데, 지금 올해 상반기 나왔던 농도 수준은 농도를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비율 계산만 해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가 됐고요. 해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무슨 속도 문제, 그러니까 거리, 시간, 속력을 활용해서 푸는 문제가 배터리 충전 문제로 또 이번에도 출제가 돼서 중학교 수준의 산수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문과 학생들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공포감을 갖고 있다 보니까 못 푸는 경향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15문제가 자료 해석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보다도 시험 문제 깔끔하게 숫자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막상 이제 연습을 할 때는 막 4자리 숫자를 3자리 숫자로 나눠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데, 시험장에 가보면 그거보다는 문제가 깔끔하게 떨어질 거다. 그 부분은 좀 이해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뭐 문과생이고 이제 대학교를 가면서 많은 공식들을 까먹거든요. 그래서 문과생들이 이거를 준비할 때 이 문제집만 보고 준비하면 될지, 아니면 뭐 다시 그때 교재를 사서 공식 같은 거를 좀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 게 더 나을까요? 여기 수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무슨 뭐 저 수학 문제를 내지 않아요. LG의 인적성 같은 경우도 수의 나열들을 주는데, 그걸 가지고 뭐 일반항을 구해가지고 등차수열, 등비수열, 개차수열을 푸는 문제는 절대 안 나오고요. 다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 수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방정식 문제는 중학교 2학년 수준입니다. 그래서 공식은 없고요. 연립방정식 정도만 좀 풀 수 있는 수준. 근데 제 학생들 보면 어렸을 때 유학 가가지고 이제 수학 기본기가 굉장히 떨어지는 친구들이나 예체능을 했던 친구들이 수학 관련된 기본 연산 능력이 떨어지는데, 그런 친구들은 창피하지 말고 그 중학교에 그 연립방정식 파트 나와 있는 문제집들이 있거든요. 네. 그것만 좀 추가로 풀어보셔도 거의 다 맞출 수 있는 수준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추리 논리 영역이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추리 파트는 이제 3답노법이 4문제 나오고요. 그다음에 도식 추리라고 해가지고 단어 간의 관계 로직 잡는 문제가 3문제 나오고요. 도형 추리가 3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씀드린 10문제는 공부하면 다 맞출 수 있는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지난 상반기 때 나왔던 건 뭐냐면 단어 간의 관계 추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문학에 수필이 들어간다. 그럼 포유류에는 어떤 동물이 들어가냐? 그 당시 상반기 기출이 이제 나왔던 게 박쥐였거든요. 그래서 제 학생은 선생님 박쥐는 저 날아다니니까 저거 포유류가 아닌 거 아닌가요? 이렇게 그때 틀렸는데, 실제로 이제 박쥐는 뭐냐면은 난생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새끼를 낳고 새끼를 젖을 물려서 이세를 키우는 동물들을 우리가 포유류라고 하거든요. 그럼 박쥐는 이제 포유류에 포함이 되죠. 뭐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우리 일반적인 언어 파트에서 나오는 독해를 해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합이 약 한 10문제 나왔고요. 구직자들, 여러분들 제일 힘들게 만드는 게 일반적인 논리게임 문제가 10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가 제일 어렵고요. 문제풀이 순서도, 그래서 저는 논리게임을 좀 후반부에 푸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라인을 빨리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면서 빠르게 건물과 배식표, 식탐표를 그릴 수 있게끔 연습이 잡혀야 되기 때문에 추리는 눈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푸는 그런 트레이닝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수리 논리 영역이 말씀하셨듯이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거든요. 이번에 혹시 어떤 식으로 출제될 거라고 그러니까 예상하시나요? 지금 약간의 경중 차이가 있는데, 정형화되어 있는 게 아까 10문제 정도 나오는 세트는 다 패턴이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논리게임 파트가 조금 많이 나올 때가 있고 덜 나올 때가 있는데,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추리 논증이라고 해서 뭐 시간표를 그리는 문제가 아니라 단순 독해로 풀 수 있는 문제가 7문제, 8문제 수준으로 올라갔는데, 이 파트가 원래대로라고 하면 4문제 정도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일부 변경이 있다라고 하면 논리게임 비중이 조금 커질 수도 있다. 제가 10문제 정도로 가름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문항이 출제될 수도 있다라는 것쯤은 이해하고 시험장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각적 사고 영역, 이건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시각적 사고는 이제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이제 삼성에서만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파트예요. 그래서 평면 파트하고 입체 파트로 나뉘는데 전개도 문제, 이건 항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전개도를 5개 보여주고 다른 전개도로 골라라. 이게 제일 어렵고요. 그 다음에 전개도 하나를 보여주고 이걸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입체를 골라라. 뭐 이런 파트. 그 다음에 윤곽이라고 해서 위에서 봤을 때, 앞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그 3 뷰를 보여주고요. 이걸 정확하게 또는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입체를 골라라. 그다음에 입체 도형을 마구마구 돌리는 패턴, 그다음에 큐브 블록 문제라고 해서 어떤 입체 블록에서 2개 조각을 빼고 남겨지는 입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고르는 문제. 한 8가지에서 9가지 정도 문제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단언컨대 그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보다 훨씬 더 쉬워요. 그러니까 그 풀 때 아마 그 입체 도형 마구마구 돌리는 파트들을 보면 어떤 문제집들이 이거 문제를 너무 복잡하게 좀 그려놔서 네. 저도 이제 보면은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이거든요. 뭐 그런 문제는 출제되지 않으니까요. 네. 좀 70% 정도는 풀이 방법론이 있습니다. 근데 없는 파트도 사실은 존재를 하죠. 종이 접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풀이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상반기 때는 종이 접는 개수가 그렇게까지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익숙하게 만드는 연습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4가지 각 영역별로 이제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삼성 인적성 문제들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서서 좀 고생해주신 남유진 캐스터가 어느새 앉아서 또 여기 와 계신데요. 남유진 캐스터 오늘 같이 이제 문제를 풀게 되실 텐데 각오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G사트 소개만 드리고 가기 좀 아쉬워가지고 이 자리에 앉게 됐는데 정말 삼성그룹의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풀고 가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115분 동안 문제를 풀어야 하고요. 문제를 틀릴 경우에는 그냥 플러스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감점이 네. 되기 때문에 취준생 여러분들이 많이 겁을 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유형별로 문제에 익숙해진다면 분명히 성적을 올릴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꼭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기찬쌤이 오늘 어떤 문제를 준비해 오셨는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원 3단론법 관련된 문제들을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명제가 쉽게 나오는 파트는 뭐 P면 Q다. 그럼 이제 대우 명제라고 해서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이것도 같이 참여되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데 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원 3단론법의 모든 어떤 이런 조건들을 주고 벤다이어그램으로 문제를 좀 접근하는 파트를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섹션을 여러분들 보면 네. 정원 3단론법에서 A면 B다. 그럼 A가 이제 B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명제는 이제 발레가 존재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보이는 그 집합의 구조를 보면 A면 B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A이거나 B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합집합의 개념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와 있는 건 A이면서 B다. 이건 이제 엔드 집합, 다시 말해 교집합의 영역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A 또는 B가 아니다. 그럼 이건 합집합의 여집합 파트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 A면서 동시에 B인 것은 아니다. 그럼 A와 B의 교집합을 제외한 모든 여집합이 이제 그 영역에 포함이 되죠.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요거는 좀 여러분들 알고 가세요. 지금 제가 A이거나 B이다를 하나 잡았잖아요. 그러면 A이거나 B이나를 만약에 시험장에 가서는 어떻게 확인하셔야 되냐면 A이거나 B다. 그러면 A가 아니면 당연히 B다. 그리고 B가 아니면 A다. 이렇게 좀 바꿔서 여러분들 기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언 3단 논법으로 문제를 정리할 때도 있으니까 그 팁은 좀 놓치지 말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일단 잘 저희 나와 있는 모르겠어요. 문제들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희가 그러면 좀 문제를 풀면서 한번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문제를 저희가 좀 풀어보면 좋을까요? 우선은 전 3단 논법으로 제가 모든하고 어떤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릴 텐데, 네. 모든이라고 하면 우리가 부분 집합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떤이라고 하면 교집합으로 아까 제가 보여드린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 구조를 활용해 가지고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을 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첫 번째 나와 있는 지금 보면 3단 논법, 아까 그 CG를 좀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면 그러니까 아주 정원 3단 논법의 기본은 이거예요. 사람은 죽는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러니까 대전제, 소전제 결론으로 잡히게 되는데, 저거는 이제 집합의 포함 관계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는다고 했으니까 사람은 죽는다고 했으면 사람이라는 조건이 이제 죽는다 안에 포함이 되는 거고,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사람이라는 집합 안에 또 소크라테스가 들어가죠. 그럼 결론적으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는 이런 정원 3단 논법의 완성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지금 보여드리는 2, 3단 논법은 그냥 제가 개념 설명을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시험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응용돼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네. 네. 또 어떤 저희가 예를 몇 개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모든 구직자는 청년이다. 이걸로 예를 좀 그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정원 3단원법 문제를 보시면 지금 모든 구직자는 청년이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포함 관계로 문제를 풀라고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그리시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네. 모든 구직자는 청년이다라고 하면 청년이라는 집합 안에 이제 구직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로 어떤 구직자는 대학생이다. 그럼 이제 어떤이라는 건 그런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구직자와 대학생 사이에 교집합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 청년이라는 집합 안에 구직자가 들어가고 구직자와 대학생 사이에 교집합이 생기게 되면 결론적으로 청년이라는 집합과 대학생 사이에는 어떻게 된다? 무조건 교집합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교집합이 안 생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대학생은 청년이다라는 결론이 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벤 다이어그램으로 문제를 좀 그리면서 푸는 게 여러분들한테 수월할 겁니다. 네. 네. 자, 저희가 하나만 더. 그 다음 걸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안 되는 예시도 좀 제가 같이 네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어떤 삼성매 문제를 좀 보시면 자 어떤 삼성매는 봉급쟁이다. 자, 아까 우리가 그렸던 연습을 했으니까 삼성이라는 집합과 봉급쟁이다 사이에 뭐가 생겨요? 교집합이 생기겠죠?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모든 직장인은 봉급쟁이다. 그럼 봉급쟁이라는 바운더리 안에 그 집합 안에 직장인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삼성이라는 집합과 직장인 사이에는 교집합이 생기냐? 네. 물론 이건 그리는 패턴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삼성과 그다음에 직장인 사이 교집합이 생길 수도 있는데 만약에 삼성은 이만큼 이렇게 그리고 봉급쟁이 이만하게 그려서 이 두 집단 사이 교집합이 있어요. 그런데 직장인 아주 조그만하게 그리게 되면 직장인과 삼성 사이는 교집합이 안 생길 때도 네. 있죠. 네. 그러니까 명제라는 건 항상 참이 돼야 되는 거지 발레가 하나라도 존재하게 되면 false 그거는 거짓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직장인은 삼성인이다 라는 명제는 존재할 수가 없죠. 이게 false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이제 발레가 존재할 수 없게끔 집합을 그리는 이런 연습이 여러분들한테 중요합니다. 네. 네. 이게 아무래도 집합을 그리는 연습이 좀 되면서 문제를 푸는 습관이 돼야 될 텐데 저희가 지금까지 몸풀기를 좀 해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좀 풀어서 직접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요. 다음 조건으로 도출되는 결론으로 타당한 것은 어떤 모험가는 외계인이다. 모든 모험가는 화성인이다. 자, 여기서 도출되는 결론 1번 모든 외계인은 모험가이다. 2번 모든 화성인은 외계인이다. 3번 어떤 모험가는 화성인이 아니다. 4번 어떤 화성인은 외계인이다. 자, 이거를 저희가 지금 한번 직접 풀어볼까요? 지금 아마 방송 보는 분들이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제가 직접적으로 아까 그린 저 칠판에서 직접 제가 좀 그리면서 설명을 하면 네. 이해가 네. 빨라질 것 같아요. 보세요. 어떤 모험가는 외계인이다. 그러니까 어떤이라는 조건이 나왔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이라는 조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은 뭐다? 교집합. 모든은 뭐다? 부분집합이에요. 그러면 어떤 모험가는 외계인이다. 이렇게 조건을 잡았으니까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건 모험가와 그다음에 외계인 사이에는 무엇이 생긴다? 이 사이에는 이제 교집합이 생기는 거죠. 모험가와 외계인 사이에 교집합이 생겼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것보다 모든 모험가는 화성인이다. 그러면 부분집합이라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화성인이 모험가를 감싸는 이런 식의 구조가 잡히겠죠. 화성인이. 자,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성인과 외계인 사이는 반드시 무엇이 생긴다? 교집합이 생길 수밖에 없죠. 선생님 이걸 굉장히 크게 그리면 어떻게 되냐? 그래도 교집합은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뭐야? 화성인과 외계인 사이는 어떤이라는 조건이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된다? 4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푸실 때 그러니까 모든 어떤이라는 조건으로 문제가 나올 때 어떤 친구도 이런 것들 독해서 풀려고 해요. 물론 독해서도 문제가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막상 시험장에 가보면 구성 요소가 너무 많아지게 되니까요. 이런 식의 풀이 기법을 좀 적용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떤이랑 모든 이것만 기억하면 문제가 조금 쉽게 풀릴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럼 두 번째 문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명제가 그렇게 네. 만만치는 않거든요. 다음 네. 문제 좀 보도록 하죠. 네. 다음 문제를 보시면 네. 이번에는 전제 첫 번째가 어떤 팀장은 여자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전제 두 번째가 비어 있고 네.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결론이 어떤 부장은 여자가 아니다. 자, 저희가 기찬쌤의 설명을 듣기 전에 먼저 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먼저. 1분 안에 풀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읽는 시간이 있었으니까 한 30초 안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이 아까 교집합이라고 하셨죠?
어떤이 교집합, 네, 그다음에 어떤이? 모든이 부분집합. 어떤이 교집합이고 이거를 이거 너무 어렵네요. 이게 그리는 게 맞나? 팀장은 여자가 아니다. 모든 팀장은 어떤 팀장은 기차쌤 시간이 되면 말씀해 주시고. 이미 지났나요? 이게 끝났어요. 이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이 문제 한번 좀 잘 보세요. 네. 그러니까 정원 3단노법을 풀 때 제가 좀 보기를 날려버릴 수 있는 팁을 좀 한 가지 드릴게요. 네. 아까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러니까 요 개념이 이제 매개념이 되고 이 개념이 세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사람 두 번 나왔고요. 소크라 두 번 나왔고 죽는다 두 번 나오죠. 그러니까 정원 3단 노법이 이런 식의 구성 요소가 잡히게 되면 쌍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연결고리가 이런 식으로 잡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성 요소를 볼 때 거기 나와 있는 어떤 단어의 구성 요소는요. 많이 나오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 나오는 건 절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원 3단 노법의 형성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문제를 풀 때 제가 우선 팁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보세요. 팀장 한 번 나왔고 부장 한 번 나왔고 여자가 아니다는 두 번 나왔죠. 그러니까 구성 요소는 무조건 명제가 이루어지는 과정들 속에서 한 번 나오기 없기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 팀장과 부장이 여기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선 보기를 커트하게 되면 정답은 1번과 2번 중에서 나와야 된다는 소거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문제 풀 때 보기를 좀 날려버릴 수 있는 가벼운 팁이 될 거니까 머릿속에 가져가시고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진짜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풀어보죠. 아까 풀었던 풀이기법을 활용해서 어떤 팀장은 여자가 아니다. 그러면 팀장과 그다음에 어떤 친구는 이게 여자가 아니라는 게 남자로 쓰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자가 존재하는 문제들이 또 나오면 여집합으로 우리가 그려야 되니까 팀장과 여자가 아니다 사이에는 무엇이 존재하는지 교집합이 존재해요. 네. 이게 지금 전제 1이고 결론적으로 나오는 건 뭐냐면 어떤 부장은 여자가 아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부장과 그다음에 여자가 아니다 사이에 마찬가지로 교집합이 존재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조건은 이것이고 결론은 이거거든요. 그러면 보기 1번과 2번을 한번 우리가 대입시켜 보죠. 1번은 2번 중에 답이 있을 거니까 첫 번째는 뭐다? 모든 팀장은 부장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부분집합이라고 했죠. 모든 팀장은 부장이니까 부장을 감싸게 돼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원하는 부장과 여자가 아니다 사이의 교집합 그대로 형성이 되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2번으로 그리게 되면 모든 부장은 팀장이라고 했으니까 이번은 어떻게 되는 거야? 반대. 부장이 팀장 안에 들어가요? 그럼 만약에 부장이 요만하게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돼요? 부장과 여자가 아니다 사이에는 교집합이 존재합니까? 안 존재하죠. 반례가 존재하죠. 그래서 2번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풀이기법을 좀 활용해가지고 정원 3단 노법을 보는 게 필요하지. 이거를 독해서 풀려고 하면 좀 힘드니까요. 좀 이거라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으면 참 쉬운데 들으면 막상 쉬워요. 그리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혹시 남유진 캐스터는 풀어봤나요? 네, 저는 답은 맞췄는데 오.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굉장히 헷갈리네요. 제가 혼자 생각을 하고 푸는 거랑 또 설명을 듣는 거랑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답은 맞췄습니다. 저는 설명되는 게 너무 재밌어서 계속 듣고 싶은데 문제 풀기가 싫어지네요. 조금 힘듭니다.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들으면 들을수록 어려운 것 같아서 바로 그러면은 마지막 문제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요. 이번에는 전제 첫 번째가 좀 비어있는 문제입니다. 전제 첫 번째가 비어있고 두 번째가 어떤 사원은 석사학위 소지자이다. 그리고 결론이 석사학위를 소지한 어떤 사원은 디자인을 전공했다. 그리고 문항이 5개가 나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모든 석사학위 소지자는 사원이다. 어떤 석사학위 소지자는 사원이다. 3번, 모든 사원은 디자인을 전공했다. 4번, 어떤 사원은 디자인을 전공했다. 5번, 모든 사원은 석사학위 소지자이다. 자, 저희가 여러분들도 한 30초 정도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네.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방송하면서 이렇게 조용했던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저는 풀었어요. 풀었어요? 저도 풀었어요. 전 제가 말을 하느라 못 풀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저는 3번 같습니다. 저도 3번이요.
훌륭합니다. 어. 풀이 방법을 좀 정확하게 끼셨네요. 네. 아니 근데 전 기찬쌤 하라는 대로 하니까 되는 것 같아요. 이걸 그리면서 직접 네. 해보시니까 남유진 캐스터 혹시 그리면서 좀 네. 풀었나요? 네, 저도 그리면서 푸니까 이게 이해가 조금 더 빠르게 되더라고요. 어. 빠르게 풀 수 있더라고요. 그럼 이 그림과 실제 정답 그림이 맞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해볼까요? 자, 이 문제 보도록 하죠. 우선 구성 요소가 한 번 나오기 없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사원 2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석사하기 2번 나왔고 디자인 한 번 나왔죠. 그러니까 전제일에는 무조건 무엇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 아니면 4번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네. 이 정도는 소거가 가능하고요. 자, 어떤 사원은 석사학위 소지자다. 그러니까 사원과 그 다음에 석사 사이에는 어떤, 다시 말해 이제 교집합이 존재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아까 문제보다 조금 어려워지는 건 독해를 할 때 좀 잘못 독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석사학위를 소지한 어떤 사원은 항상 문제를 보면 주어 단계에서 끊으세요. 그러니까 석사학위를 소지한 어떤 사원은 다시 말해 석사와 사원 사이의 교집합이 되겠죠. 그 교집합은 디자인을 전공했다.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는 구성 요소는 무조건 여기 있는 교집합을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결론이 도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3번을 넣어보면 모든 사원은 디자인을 전공했다. 그럼 모든 사원은 디자인을 전공했으니까 사원이 있으면 디자인 요걸 포함하는 단계가 되겠죠. 모든 사원은 디자인을 전공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원과 석사 사이 교집합을 디자인이 포함하는 단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4번을 넣게 되면 어떤 사원은 디자인을 전공했다. 그러면 이건 사원과 디자인 사이 어떤이기 때문에 디자인이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그리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석사와 사원 사이 교집합을 디자인이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데 반대가 존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4번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그 시험장에 가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조금 더 어렵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나와 있는 단어라든가 개수, 형용사를 많이 넣어가지고 여러분들 독해를 좀 헷갈리게 꼬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도록 하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풀이 방법, 물론 이거보다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집합을 그릴 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문제를 그리게 되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되면 이게 4문제 중에 한 절반 이상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좀 체크를 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문제를 풀 때 일단 좀 필요 없는 답은 소거한 다음에 바로 그림을 그려서 푸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건가요?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더 세부적인 부분들까지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네. 어떨 때는 집합을 그릴 때 2개의 집합의 교집합이 없다라고 그리는 조건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 어떤 사원도 석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았다. 어떤 사원도 석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았다. 그럼 사원과 석사 사이는 교집합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릴 때도 있고 그다음 문제에 따라서는 이 석사의 여집합 또는 사원의 여집합 그러니까 반대 아까 제가 벤 다이어그램의 포함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여집합이라는 조건이 또 존재해가지고 문제가 출제될 때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이해하고 더 연습을 좀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들 많으니까요.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 트레이닝을 좀 반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한 3문제 풀어봤는데 2문제까지는 감이 안 잡히다가 네. 3문제부터는 좀 어떤 식으로 그려봐야 답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취준생 여러분들도 문제집 많이 풀다 보시면 언젠가는 답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남규 씨는 어떠셨나요? 저는 네. 어려웠어요. 어려워갖고 이게 어떤 식으로 풀 때 이게 어쨌든 저희는 가장 어떻게 보면 쪽집게 강의를 바로 네. 앞에서 들었기 때문에 좀 이해가 잘 가는 부분도 있었는데 맞아요. 결론은 좀 많이 손에 익어야 이게 더 쉽게 풀릴 것 같고요. 남유진 캐스터는 오늘 또 굉장히 잘 풀어주신 것 같은데 오늘 소감이 좀 어떤가요? 네, 생각보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생각하면 조금 쉽게 풀렸는데 이게 조금 또 오답을 줄여야 하니까 조금 헷갈리는 문제가 있어서 조금 더 연습을 많이 해서 푸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오늘 기찬쌤이 3문제로라도 여러분들께 좀 팁을 주셨는데 G스타트 시험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 예비매를 꿈꾸는 우리 지원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신의 한 수를 주신다면 어떻게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들은 시간 제고 안 풀어요. 그러니까 강제성을 좀 부여해야 하기에 스터디 같은 걸 운영하는 친구들은요. 여러분들 같이 모여 있을 때 시간 제고 푸는 연습을 꼭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문제집보다 실제로 현장에 갔을 때 문제 자체의 그 깔끔한 수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문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도 이거 공부 좀 했는데 우리 3명이 지금 30분 동안 토의를 했는데도 이 문제를 모르겠다. 그러면 그 문제는 저는 그냥 패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막상 시험장 가서도 여러분들 못 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자신감을 갖고 좀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지금 삼성 발표가 난 거 저도 지금 데이터를 좀 추적해 봐야 되는데 문과 학생들 중에서는 제법 탈락자들이 이번에 많은 편이었고요. 그다음에 학점 낮은 학생들이 이제 좀 F직군도 이제 떨어진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아마 또 좌절감을 맛보고 있을 텐데 그동안 공부했던 질사 시험은 삼성 하나만 보고 여러분들 공부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어 수리 추리의 기본기는 NCS가 됐든 어떤 기업이 되든지 간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수준이 될 거고 삼성도 자회사 공채가 또다시 열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 너무 또 일희일비하지 말고요. 이번 시즌을 꾸준히 좀 끝까지 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음 같아서는 오늘 인적성 강의를 인강을 좀 1시간 내내 더 좀 길게 듣고 싶었는데 시간상 여기서 좀 마무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득점 비법을 전수해 주신 미포트 홍기찬 강사님 그리고 또 저희와 함께 문제 푸느라 고생한 남유진 캐스터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남유진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더 유명한 자랑스러운 우리 기업들이죠. 히든 챔피언 기업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보내자 처음 학교로 보내자 원하는 유치원 보내자 인터넷 홈페이지 보내자 11월 1일 신청 보내자 유치원 입학은 처음 학교로 인터넷에 처음 학교로를 검색하세요. 아이라는 이름의 미래, 아동수당이 함께합니다. 아동수당 지금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협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강소기업들을 만나보는 시간 히든 챔피언스 리그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강원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금주 주무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금주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 올라와 있나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세무사 박민군 사무소입니다. 춘천시 온이동에 소재하고 있는 세무회계 서비스업으로 회계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관계없고 경력은 2년 이상자로 담당 직무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결산 등 세무신고 업무이고 주 5일 근무입니다.
월급은 220만 원 이상이고 접수 마감일은 11월 30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참조하셔서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2년 이상 경력의 회계사무원 1명 채용합니다.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 많은 지원 바랍니다. 다음 소식 어떤 소식인가요, 주무관님?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동해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입니다. 원주시 태당동에 소재하고 있는 펌프 개발 및 생산 제조업으로 품질관리 사무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초대졸 이상, 경력은 신입으로 제조업 품질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며 담당 직무는 품질관리 인증 업무 관련 실무 업무이고 주 5일 근무입니다. 연봉은 2,400만 원 이상이고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참조하셔서 팩스 및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입 품질관리 사무원 2명 채용합니다.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 채용 소식 알아봤습니다. 네, 해외에서 더 유명하고요. 대기업의 성장률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고 회사와 내가 함께 커나갈 수 있는 강소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취업 포털 커리어의 최슬기 컨설턴트 함께하겠습니다. 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슬기쌤, 이제 이번 주는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글날이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 느낌인데 휴일에 좀 어떻게 보내셨어요? 제가 또 생일이고 저희 시아버님이 생신이셔가지고. 아, 진짜요? 같은 날에? 같은 날은 아닌데 이제 음력, 양력 하다 보니까 조금 겹쳐서 네. 같이 이제 생일 파티를. 한글날이 생일이신가요? 아니, 저는 10월 2일인데 이제 같이 맞춰서 조금. 하다 보니까. 시아버님과 생일 파티를 같이 하는 건 어떤 기분이죠? 네, 저희는 곱창에 소주를 한 잔. 시아버님이 그렇게 또 네, 파티를. 좀 신세대셔가지고. 그때 되게 시댁과 가까워서 정말 좋다고. 네, 정말 좋았어요. 정말 좋은가 봐요. 정말 좋으신가 봐요. 네. 시댁 얘기만 나오면 따분이 절로 이렇게 계속 나오시네요. 아,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신세미 캐스터도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잖아요. 네. 혹시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이 추운 날씨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전수해 주신다면? 아, 추운 날씨를 극복하는 방법이요? 극복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집중할 수 있는? 추우니까 밖에 안 나오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쵸. 안에서 그 따뜻한 경량 패딩 조끼 입으면 입고 공부하시면 오늘 G사트 보셨죠? 너무 어려운데 그리고 은행권도 어제 풀어봤잖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필기시험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세미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오늘 인적성을 실제로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서 이제 요즘 많은 분들이 인적성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슬기쌤 주변에서는 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어떤 식으로 조언을 또 해주시나요? 저는 이제 좀 교재를 많이 풀어보라고 하는데요. 친구들한테 아까 그 홍기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터디 형식으로 많이 이제 뭐 금융권이라든지 이렇게 분야별로 같이 준비하게 하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시간 맞춰서 풀 수 있게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적성에는 정말 시간이 생명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꼭 시간 하시는 말씀 비슷해요. 교재를 많이 풀어보고 이거를 다 시간 맞춰서 풀어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이 부분은 정말 꼭 지키셔서 해야 점수가 많이 오르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 2부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기쌤이 오늘 소개해 주실 히든 챔피언 기업은 어디인가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반도체 전 공정과 후 공정 중에서 전 공정에서 사용되는 반도체 재료와 장비 생산 및 공급 기업인 코스닥 상장사 주 FST입니다. 네, 이게 굉장히 약간 저희가 아나운서 시험 준비할 때 하는 것처럼 반도체 전후 공정 중 전 공정에 대한 해당 사업 기업인 듯 합니다. 굉장히 어렵네요. FST 기업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FST는요 1987년에 설립된 업력 31년의 역사를 가진 기업이고요. 네. 주요 제품으로는 반도체 LCD 공정 중에 지속적으로 소모되는 포토마스크 보호막 펠리클을 국내 유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또한 장비 부분에서는 반도체 식각 공정에서 사용되는 장비로 웨이퍼에 증착된 막을 깎을 때 발생하는 과열을 적정한 온도로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칠러라는 장비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반도체 재료 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네. 주요 제품으로 펠리클이라는 제품을 꼽아주셨는데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이 펠리클이 어떤 제품인가요? 네, 펠리클은 반도체 재료로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 시에 노광식각 공정에서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입자 또는 외부적인 결함으로부터 감광 원판을 보호할 목적으로 감광 원판에 형상이 없는 가장자리에 부착하는 보호막인데요. 이게 반도체 공정 과정에서 중요한 소재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제품 수율의 향상, 그리고 포토마스크 사용 수명 연장 및 세정주기의 연장, 포토마스크의 반복적인 사용 시 오염원으로부터 격리 및 보호가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공정 과정에서 중요한 제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또 펠리클을 보호막 펠리클을 국내 유일로 생산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펠리클의 점유율 그리고 경쟁력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국내 유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2017년 기준으로는 펠리클의 내수 시장 점유율이 약 80% 정도였습니다. 네. 펠리클 제조를 위해서는 클린룸 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기에 대규모 투자 그리고 숙련된 제조 인력과 화학 물질에 대한 노하우 등이 있어야 하므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산업입니다. 국내에서는 FST만이 유일하게 펠리클을 개발 및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점이 바로 이 펠리클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네. 때문에 국내나 해외 시장의 전망도 굉장히 밝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떤 편인가요? 네, 펠리클의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수요가 더 큰 편인데요. 기존 내수의 반도체 기업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이 현재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을 확충하고 있어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대만이라든지 미국, 일본 등으로 기존의 비메모리 반도체 선진국에서 수요가 늘어나 공급 의뢰를 받고 있어서 향후 수출 또한 증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한 반도체 부분에서는 펠리클의 경우에는 다양한 산업 외에도 적용되는 부분인데요. 대표적으로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LCD와 OLED에 필요한 소재이면서 이러한 디스플레이가 TV, 모바일로부터 최근에는 다양한 백색 가전에도 장착됨에 따라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펠리클의 향후 전망은 정말 밝아 보이고요. 이게 다른 기업들을 제치고 FST가 독과점으로 이 펠리클을 생산할 수 있었던 이유를 좀 보면은 그만큼 이 펠리클이 진입 장벽이 높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FST가 어떤 길을 걸어왔기에 이렇게 독점적으로 펠리클을 생산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히스토리를 한번 신세미 캐스터가 짚어주시죠. 네, 오늘의 기업은 반도체 재료 및 장비 전문 업체인 FST입니다. 주요 연역 살펴보면 1987년에 화인 반도체 기술로 먼저 설립이 됐고요. 1988년 펠리클 국내 생산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93년에 불화 크립톤 딥 UV 펠리클과 98년 서모 일렉트릭 칠러, 그리고 99년에 불화 아르곤 딥 UV 펠리클 개발에 성공합니다. 2000년에는 코스닥 기업에 등록이 됐고요. 2001년에는 지금의 상호명인 FST로 변경이 됨과 동시에 기흥 공장이 준공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본사까지 이전을 합니다. 2002년에는 기가트론을 인수하고요. 2004년에 LCD용 펠리클 개발을 완료합니다. 그리고 2011년 오산 공장, 그리고 2012년에는 동탄 공장을 준공했고요. 1년 뒤인 2013년에는 중국 시안 법인을 설립함과 동시에 칠러 생산 5,000대를 돌파합니다. 2년 뒤에는 칠러 판매가 7,000대를 돌파를 하고요. 또 솔루션 사업본부를 인수하고 2016년에는 ESI와 상생협약실을 체결함과 동시에 동탄 본관동을 신축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벤처 1000억 기업에 선정됨과 동시에 칠러 판매 10,000대를 돌파합니다. 네, 이처럼 지속적인 R&D 투자로 독자적인 제품을 개발해온 FST, 이 긴 역사만큼이나 인상적인 기업이었습니다. 네. 연역 소개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칠러 판매가 1만 대를 돌파했다고 하니까 저희가 네. 앞서 펠리클에 대해서만 주요적으로 얘기를 나눴는데 이 칠러도 상당한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칠러의 경우에도 국내에서는 비교적 후발주자로서 2000년대 최초로 제품을 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반도체 호황과 그리고 제조기업들의 공장 증설 이슈로 매출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 장비 부분에서 매출액은 6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하였고요. 칠러는 전체 매출액의 35.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최근 들어서 반도체 사업이 꾸준히 호황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관련 사업들도 굉장히 매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FST도 조금 그렇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매출과 현황은 어떤 편인가요? 네, 관련 기업인 FST 역시 7년 연속 매출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직원 수는 486명으로 2017년 FST의 매출액은 1,911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130억 가량이었는데요. 이는 2016년 매출인 1,11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95억을 훨씬 웃도는 매출로 계속적인 성장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매출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연봉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네, 연봉은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은 우선은 채용 공고에는 회사 내규에 따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2017년 작년 초임 연봉이 약 2,820만 원이라고 나와 있고요. 반도체 생산 그리고 개발, 연구 등 직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직무별 그리고 학력별로는 연봉차가 따로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저희가 연봉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그럼 이어서 바로 복리 후생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ST의 복리후생은 직원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 중에 있고요. 또 경조사 지원, 사후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사내식당 운영과 조식 제공, 건강검진 및 사내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즐거운 삶이라는 테마로 사내 동호회 운영과 기념일 선물, 휴양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고 성장하는 삶이라는 테마로 사내 어학강좌 운영, 그리고 장기 근속자에 대한 포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회사 내에서 여가 생활까지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취준생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바로 채용 전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FST는 CS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하드웨어 엔지니어, 비전 엔지니어, 기구 설계 엔지니어, 생산 6개 부분에서 신입 및 경력직으로 채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직무별 동탄 본사 외에도 오산 사업장 그리고 파주, 화성 등의 고객사 근무로 근무지가 다르다 보니 채용 포털 사이트에 나와 있는 내용 참고하시고 10월 18일까지 지원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밖의 채용 부문은 신세미 캐스터가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TCU 사업부의 CS 엔지니어 부문인데요. 근무지는 화성과 파주, 그리고 각 고객사 장비 유지 보수 및 신규 장비를 셋업하는 업무를 맡습니다. 고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고요. 경력은 무관합니다. 이때 자차 보유자 및 전기 전자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펠리클 사업부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부분인데요. 근무지는 오산 사업장으로 FPD 장비 개발의 업무를 맡고요. 또 대졸 이상의 학력과 3년 이상의 경력을 필요하고 있습니다. PLC 및 C 언어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 그리고 전기 전자기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다음은 펠리클 사업부의 하드웨어 엔지니어 부문인데요. 오산 사업장이 근무지고요. FPD 및 반도체 장비 설계 그리고 유지 보수 업무를 맡습니다. 대졸 이상의 학력,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고요. 솔리드웍스 및 캐드 사용 가능자, 전기 전자기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전 엔지니어 부문입니다. 동탄 본사에서 근무를 하고요. 비전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그리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비전 어플리케이션 담당하고요. 대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고 경력은 무관합니다. 관련 업무 유경험자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구 설계 엔지니어 부문인데요. 동탄 본사에서 근무를 하고요. 반도체 관련 장비 기구 설계, 그리고 EUV 장비 개발 지원, 장비 성능 테스트 및 개발 문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졸 이상의 학력과 3년 이상의 경력을 필요로 하고요. 솔리드웍스와 오토캐드, 3D 캐드 사용 가능자와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 우수자를 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생산 부문입니다. 오산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요. 반도체 부품 생산 검사와 오퍼레이터를 담당하게 됩니다. 고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고 경력은 무관하고요. 3교대 근무 가능자와 인근 거주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FST의 채용 절차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 쌤 꽤나 간단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네, 채용 절차가 다른 기업과 특별히 다른 점 없이요. 서류 전형 이후에 면접 그리고 최종 합격 순으로 진행됩니다. 네. 서류 합격하고 이제 면접 합격하면 바로 합격이 되는 비교적 간단한 전형인데 이제 이렇게 간단한 만큼 더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슬기쌤이 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조언 한마디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FST의 주요 제품인 펠리클과 칠러에 대한 이해가 많이 필요하고요. 또 반도체 공정 과정에 대한 학습이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나 아니면은 아까 우대사항으로 나와 있던 솔리드웍스라든지 캐드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 능력 그리고 경험 그리고 교육 이수 사항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자기소개서에 드러나도록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슬기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FST를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지난해 세계 반도체 시장의 규모는 4,118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전년 대비 21.5%를 증가한 수준으로 4차 산업혁명과 흐름을 같이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암호화폐, 그리고 자율주행차 등이 확산되면서 반도체 시장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그 관련해서 고성능과 저전력을 요구하는 반도체 시장이 확대될 거라고 아마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시장에서 극자외선 장비, EUV 관련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요. 국내에서 삼성전자가 EUV 노광 장비를 채택해서 2020년부터 반도체 양산을 계획 중이라고 말한 바 있고 현재 FST는 200억 원 규모로 공장을 증축하고 그리고 신규 시설 투자를 결정해서 삼성전자 전략 EUV 펠리클을 연구 개발 진행하고 있고 이러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 펠리클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앞으로 있는 신사업까지 기술 경쟁력을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추천 이유까지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신세미 캐스터가 이 FST는 어떤 기업인 것 같은지 좀 짧게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펠리클과 칠러 기술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오늘 느낀 게 필기가 없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 관심 있는 분들 서류랑 면접에 집중하셔서 18일까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주식회사 FST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취업포털 커리어의 최슬기 컨설턴트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잡정보센터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잡소리권 잠깐 한 주 쉬고요. 시중은행편 2탄 마감임박 인적성 골든타임이 계속됩니다. 네, 이어서 신비한 신직업자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 방송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